로또 1등에 당첨되면 인생 역전할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는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하잖아요. 국가도 똑같습니다. 땅만 파면 금이랑 은이 쏟아지고 석유가 콸콸 나오는데 오히려 나라가 처참하게 망해버리는 현상. 이걸 자원의 저주라고 부르거든요. 오늘은 도대체 왜 하늘이 내린 축복이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독약이 됐는지 그 잔혹한 역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시작은 16세기 스페인 제국입니다. 당시 스페인 정복자들은 신대륙 아메리카에서 말 그대로 노다지를 발견했어요. 볼리비아 포토시라는 곳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은광을 찾아낸 건데 스페인 사람들은 이곳을 부유한 산이라고 불렀죠. 그야말로 은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은화가 가득 실린 배들이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 항구에 도착할 때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스페인은 영원히 돈 걱정 없는 지구 최강자가 될 거라고 믿었거든요. 왕실 금고는 터져나갔고 스페인은 무적 함대를 앞세워 전 유럽을 호령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게 만국의 길로 들어선 첫걸음일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장 먼저 스페인의 화폐 가치가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화폐 가치가 높다는 건 쉽게 말해서 우리 돈의 힘이 너무 세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은 굳이 힘들게 물건을 만들 이유가 없어집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페인 공장에서 신발 한 켤레 만드는 비용보다 옆 나라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수입해 오는 게 훨씬 싸고 편해진 거예요. 스페인 귀족들은 넘쳐나는 은으로 외국산 사치품을 사들이기 바빴습니다. 농사 지을 시간에 은화로 빵을 사오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하게 된 거죠. 이게 바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라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상인들의 창의성도 죽어버렸거든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술을 배우기보다 권력의 줄을 서서 은을 나눠 갖는 데만 혈안이 됐습니다. 결국 스페인의 생산 기반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으로 물가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격혁명이라고 부르는데요. 시장에 돈은 넘쳐나는데 정작 스페인 안에서 만드는 물건은 없으니 물건값이 폭등할 수밖에요. 100년 만에 물가가 무려 45배나 올랐다는 분석도 있을 정도입니다.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스페인이 신대륙에서 가져온 은이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정작 스페인 사람들의 배를 불린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 판 영국과 네덜란드 상인들의 주머니로 쏙 들어갔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킨 거죠. 스페인의 은이 오히려 경쟁국들의 자본주의를 키워주는 밑거름이 된 셈입니다. 그러다 은광이 서서히 바닥을 보이고 전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스페인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스스로 물건을 만들어 팔 능력은 상실했는데 빚만 가득 남은 거죠. 결국 세계 최강이라던 스페인 제국은 무려 8번의 국가부도를 선언하며 역사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이야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 자원의 저주는 현대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이번엔 남미의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를 한번 볼까요? 베네수엘라는 세계 석유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석유가 더 많은 나라라는 뜻이죠. 한때 베네수엘라는 석유 때문에 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수도 카라카스는 남미의 파리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했죠. 70년대 유가가 폭등할 때는 돈이 너무 많아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무상 독지 파티를 열어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달콤한 석유의 향기가 독가스로 변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스페인과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거든요. 원래 베네수엘라는 식량을 자급자족하던 아버리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석유로 달러가 쏟아져 들어오니까 힘들게 농사 왜 지어? 그냥 수입해 먹자! 라며 농토를 버리고 다들 도시로 떠나버렸습니다. 식량의 7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게 된 거죠. 문제는 여기서 터집니다. 정부가 석유로 번 돈을 산업 다각화나 기술 혁신에 쓰는 게 아니라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복지에만 쏟아부었거든요. 민간 기업들은 국유화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뺏어갔고 그 자리는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이 채웠습니다. 그러다 2014년 재앙이 찾아옵니다. 국제 유가가 반토막 아래로 폭락해버린 거죠. 유일한 수입원이었던 석유값이 떨어지니까 식량을 사올 달러가 바닥났습니다. 그런데 국내 농장은 이미 폐허가 된 상태였죠. 마트에는 빵 한 조각이 없고 돈은 휴지 조각이 되는 지옥도가 펼쳐진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하냐면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서 끼니를 때울 정도로 경제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수백만 %에 달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화폐 가치가 사라지니까 시장에서는 물물 교환을 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원의 축복이 국가를 지옥으로 만든 거예요. 스페인의 은과 베네수엘라의 석유, 시대는 다르지만 소름 돋게 똑같은 공식이 보이지 않나요? 첫째, 제조업과 농업 같은 기초 체력을 무시했다는 것. 둘째, 자원으로 번 돈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당장의 소비와 과시에 썼다는 것. 셋째, 화폐 가치 왜곡으로 국내 산업을 스스로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부라는 건 단순히 땅에서 캐내는 물질이 아닙니다. 진짜 부는 무언가 만들어내는 생산 능력에서 나오거든요. 자원은 그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본으로 변환될 때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자원에 취해 있으면 자원은 국가의 근육을 녹여버리는 강한 산성 용액일 뿐입니다. 그럼 자원은 무조건 독약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정답은 아니옵니다. 오늘날 자원의 공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거든요. 과거의 리더들이 자원에 취해 있었다면 오늘날의 영리한 전략가들은 자원을 국가의 운명을 바꿀 가장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도 북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터진 나라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베네수엘라랑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석유판 돈을 당장 쓰지 않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기로 한 거죠. 그렇게 만든 게 2조 달러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입니다. 노르웨이는 이 돈으로 전 세계 7,000개가 넘는 기업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석유라는 유한한 자원을 전 세계 우량 기업의 지분이라는 무한한 자산으로 치환한 거예요. 또 다른 사례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히토류라는 전략망물을 꽉 쥐고 전 세계를 흔들고 있죠. 하지만 중국이 무서운 건 단순히 땅에 히토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히토류를 채굴하고 정제해서 부가가치를 만드는 처리 기술과 생산 인프라를 독점했기 때문이거든요. 과거 미국이 환경 오염 문제로 손을 뗄 때 중국은 정부 지원을 쏟아부어 히토류 가공 생태계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 첨단 기기나 무기를 만들려면 중국의 손을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해졌어요. 자원을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탈바꿈시킨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중요한 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다루는가라는 거죠. 자원은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파멸의 저주를 내리지만 혁신과 전략을 가진 자에겐 세상을 지배할 무기를 쥐어줍니다. 진짜 무서운 건 자원의 고갈이 아니라 자원을 기술로 치환하지 못하는 국가의 무능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앞에 놓인 자산이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결국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인구 대비 살인율 세계 1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엘살바도르를 따라다니던 꼬리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인구 10만 명당 살인 사건이 미국보다 적은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지구상에서 가장 쿨한 독재자라 자칭하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공포 정치 덕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엘살바도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난리일까요? 사실 이 나라는 아주 오랫동안 갱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의 짓눌려 있었어요. 1980년대 내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사람이 미국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만들어진 갱단이 다시 엘살바도르로 추방되면서 비극이 시작된 거죠. 가장 유명한 놈들이 바로 MS-13과 바리오 18이라는 조직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범죄를 저지르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위의 국가처럼 군림했거든요. 서민들에게 통행세를 걷고 말을 안 들으면 잔인하게 살해하는 게 일상이었죠. 당시 엘살바도르 사람들에게 갱단은 피할 수 없는 산소 같은 존재였는데 문제는 그 산소가 독가스였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제는 박살나고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부자들은 요새 같은 저택에 숨어 살며 돈으로 안전을 샀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매일 아침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했죠. 나라 전체 GDP의 3%가 갱단에게 바치는 상납금으로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기가 막히죠? 국가가 국민을 전혀 보호해주지 못하는 실패한 국가의 전형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구세주인지 빌런인지 모를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2019년 취임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이에요. 그는 취임하자마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철권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과 경찰을 투입해서 갱단원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들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그 눈 가리고 줄 세운 죄수들 사진의 시작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겁니다. 부켈레는 단순히 잡기만 한 게 아니라 이들을 가둘 메가교도소를 지어버렸어요.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수용소에 갱단원 4만 명을 몰아넣겠다고 선언한 거죠. 한 번 들어가면 평생 햇빛도 못 볼 것 같은 압도적인 스케일이었거든요. 범죄자에겐 인권이 없다는 그의 단호한 메시지는 전 세계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방식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효과적이었어요. 2015년에 6,600건이 넘던 살인사건이 2024년에는 114건으로 줄었습니다.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치죠. 시민들은 이제 밤늦게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고 가게주인들은 갱단에 돈을 안 줘도 된다며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 입장에선 민주주의보다 오늘의 안전이 훨씬 달콤했던 거예요. 부켈레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지지율이 무려 90%를 넘나들었으니까요. 그는 심지어 헌법상 금지된 연임까지 강행했는데 국민들은 법이 뭐가 중요하냐, 우릴 살려줬는데 라며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쉽게 말해 안전이라는 상품을 사고 민주주의라는 대가를 지불한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이 엄청난 살인율 하락이 과연 순수하게 때려잡기만 해서 가능했을까요? 사실 이면에는 아주 묘한 구석이 있거든요. 미국 바이든 정부와 현지 언론인들은 부켈레가 뒤로는 갱단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겉으로는 총을 겨누고 안으로는 손을 잡았다는 분석이에요. 의혹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부가 갱단 지도자들에게 현금이나 성매매 여성, 심지어 감옥 안에서 쓸 수 있는 휴대폰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그 대가로 살인 좀 줄여줘라, 그리고 선거 때 나 좀 밀어줘라 라고 협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평화가 갱단을 완전히 뿌리 뽑은 결과가 아니라 거대한 뇌물로 산 임시평화일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엘파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부켈레 정부의 엄청난 압박을 받고 취재진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비밀을 알려고 하지 마라는 경고인 셈이죠. 부켈레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갱단의 편이라며 몰아세웁니다. 논리를 단순화해서 반대파의 입을 막아버리는 전략, 전형적인 독재자의 수법이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경찰이 영장 없이 아무나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젊다는 이유로 잡혀간 청년들이 수만 명입니다. 일단 잡고 나서 너 갱단이지? 라고 묻는 식인 거죠.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억울하게 잡혀간 무고한 시민이 최소 8,000명 이상이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감옥 안에서 고문이나 가혹행위로 사망한 사람만 500명이 넘는다는 보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범죄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국가가 합법적인 테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이웃나라 콜롬비아의 페트로 대통령이 참다 못해 한마디 던졌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교도소는 집단 수용소다 라며 부켈레를 정면으로 비판했죠. 인권 유린이 선을 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부켈레는 기다렸다는 듯이 받아쳤습니다. 그럼 우리 죄수들 100% 다 콜롬비아로 보내줄게. 네가 다 데려가서 잘해줘봐. 기가 막힌 핑퐁이죠. 이 설전은 단순히 두 정상의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중남미 전체가 고민하는 치온 대 민주주의의 대결이거든요. 부켈레는 자유를 위해선 일부를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논리를 펴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부켈레와 손을 잡고 베네수엘라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 메가교도소에 수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만큼 이 방식에 매료된 우파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켈레의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언젠가 갱단과의 뒷거래가 깨지거나 억울하게 가족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끔찍한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쉽게 말해 지금 엘살바도르는 뚜껑을 꽉 닫아놓은 압력솥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사실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 부켈레식 철권 통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콜롬비아의 메데인이나 팔미라 같은 도시는 다른 길을 선택했거든요. 이들은 총칼 대신 교육과 복지 그리고 도시 설계를 바꿨어요. 가난한 동네에 케이블카를 설치해서 이동권을 보장했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줬죠. 그 결과 살인율을 드라마틱하게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유엔도 이런 방식을 권장합니다. 무기의 흐름을 추적하고 범죄에 취약한 청년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당장 눈앞에서 가족이 죽어나가는 사람들에게 10년만 기다리세요. 복지가 해결해 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한가로운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바로 이 지점이 부켈레가 파고든 지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디지털 독재자라고 부르며 SNS를 통해 자신의 성과를 끊임없이 홍보합니다. 정장을 벗어던지고 야구 모자를 쓴 그의 모습에 젊은 층은 혈광합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부켈레는 자신의 권력을 곤고히 하기 위해 대법관들을 자기 사람들로 갈아치웠고 검찰총장도 장악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사라진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이잖아요. 지금은 갱단을 잡는 칼날이 나중엔 자신을 비판하는 평범한 시민을 향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엘살바도르의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 범죄가 사라진 거리와 표현의 자유가 사라진 사회,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부켈레는 이 선택지가 마치 하나뿐인 것처럼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엘살바도르를 아주 위태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켈레의 방식이 중남미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신기루로 끝날지 말이죠. 만약 그의 방식이 성공으로 결론난다면 전 세계적으로 강한 지도자를 열망하는 포퓰리즘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확실한 건 엘살바도르의 평화가 아직은 살얼음판 위라는 겁니다. 갱단과의 유착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거나 경제적 한계에 부딪히면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순식간에 차가운 비수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공포로 세운 평화는 그 공포보다 더 큰 힘이 나타날 때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지구 반대편 작은 나라 엘살바도르의 드라마 같은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가 조금 훼손되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화창한 봄날 오후 갑자기 내 스마트폰이 먹통이 되고 지하철이 터널 한가운데 멈춰섭니다. 옆 사람을 봤는데 그 사람 폰도 안 터져요. 설마 했던 문명의 로그아웃. 이게 바로 작년 4월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덮친 20년 만에 최악의 대정전 사태였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암흑의 시나리오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2025년 4월 28일 낮 12시 33분, 딱 점심 먹고 커피 한잔 할 시간에 시작됐습니다. 스페인 본토와 포르투갈 전역의 전기가 말 그대로 순삭당했죠. 마드리드 지하철은 암흑천지로 변했고 사람들은 테러 아니냐며 히스테리에 빠졌어요. 휴대전화 기지국까지 죽어버리니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는 그야말로 현실판 석기 시대가 열린 겁니다. 피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했거든요. 마드리드에서만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을 구하려고 구조대가 286곳에 동시에 출동했습니다. 병원 수술실은 비상 발전기에 매달리고 대형 테니스 대회는 취소되고 상점은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아수라장이 됐죠. 전력 복구에 최대 일주일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자 유럽 전체가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처음엔 사이버 공격 아니냐는 말이 많았는데 조사해보니 진짜 원인은 훨씬 더 복잡하고 무서운 거였습니다. 바로 스페인과 프랑스를 잇는 거대 전력 고속도로, 즉 송전 인터커넥터에서 발생한 작은 사고가 발단이었거든요. 이 사고 하나가 도미노처럼 번지더니 스페인 전력망이 유럽 전체 시스템에서 통째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입니다. 49명의 전문가가 1년 가까이 매달려 쓴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요. 이건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전력망 안에 흐르는 전기의 압력, 즉 전압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던 게 문제였거든요. 쉽게 말해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수압이 갑자기 미친 듯이 높아져서 온 집안 배관이 다 터져버린 셈이죠. 왜 수압이 갑자기 높아졌느냐?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가 전기를 미친 듯이 뿜어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전기가 들어올 때 브레이크를 밟아줄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한 거예요. 전압 조정 방식의 차이, 제어의 공백 같은 어려운 말이 보고서에 가득한데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교통 정리할 심판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기는 생산하는 것만큼이나 관리하는 게 기술이거든요.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하잖아요. 이걸 정교하게 조절하지 못하면 전력망 자체가 과부하로 타버립니다. 스페인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50%를 넘을 정도로 앞서갔지만 정작 그 변화무쌍한 에너지를 감시하고 통제할 눈과 손은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유럽은 전력망이 다 연결되어 있어서 한쪽이 남으면 옆 나라에 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그 연결 통로가 끊기자마자 스페인 내부의 발전소들이 나 살려라 하고 줄줄이 가동을 멈춰버렸습니다. 이걸 연쇄적인 발전기 정지라고 하는데 시스템이 감당 못할 만큼 전압이 튀니까 스스로 퓨즈를 끊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한국의 현실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를 높여 잡고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전력망이 잘 돌아가는지 감시하는 실무 인력이 몇 명인지 아세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 일을 전담하는 직원이 딱 7명뿐입니다. 네, 70명 아니고 7명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미국은 1,500명, 영국은 1,900명이 24시간 눈을 부라리며 감시하는데 우리나라는 7명이서 7,000개가 넘는 회원사를 도맡고 있어요. 사고가 안 나는 게 기적이란 말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번에 전력감독원이라는 독립기구를 만들겠다고 나선 겁니다. 스페인 대정전 같은 사태를 막으려면 전기 시장과 망운영을 전문적으로 감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걸 깨달은 거죠. 단순히 사고 터지고 조사하는 게 아니라 기술 규칙을 잘 지키는지 24시간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력감독원이라는 새로운 기구가 생기면 결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늘어날 텐데 그럼 전기요금이 오르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거죠.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에너지 규제 비용까지 더해지면 서민들 지갑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거기다 독립성 문제도 골치 아픕니다. 전력감독원이 정말 정치적 입김 없이 공정하게 칼을 휘두를 수 있겠냐는 거죠. 만약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역할만 하게 된다면 자리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중복기구만 하나 더 늘어나는 꼴이거든요. 이름만 감독원이지 실제로는 낙하산 자리 만들기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송전로 건설이 지역 갈등으로 10년째 막혀있는 곳이 많거든요. 전력감독원이 아무리 감시를 잘해도 전기가 다닐 길 자체가 부족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동해안에서 만든 전기가 수도권으로 못 오고 꽉 막혀있는 전력 체증 현상. 이건 감독원 신설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유럽의 보고서를 다시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시장 메커니즘이 분리적 현계에 부합해야 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 전기를 사고 파는 시장 제도가 실제 전력망 상황과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한전이 독점하는 구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뜯어 고칠지, 그 과정에서 생길 갈등을 어떻게 풀지가 진짜 난제인 거죠. 하지만 확실한 건 스페인의 사례가 보여준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2025년 4월에 스페인은 운 좋게 18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만약 우리나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 사회가 그 혼란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스페인 대정전은 남의 나라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전력망도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경고장입니다. 과연 새롭게 만들어질 전력감독원이 우리를 구해줄 히어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이상하게 내 지갑은 더 얇아지는 기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보통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아서 돈을 더 쓴다는 게 경제학의 상식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정반대입니다. 집값이 오를수록 오히려 소비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대체 이 집값의 배신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 배경부터 짚어보죠. 원래 경제학에는 자산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가진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2억이 되면 2억을 번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럼 외식도 한 번 더 하고 차도 바꾸게 된다는 논리예요. 실제로 미국 같은 동네는 이게 아주 잘 먹힙니다. 집값이 오르면 다 같이 파티 분위기가 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좀 다릅니다. 지난 몇 년간 집값은 무섭게 뛰었는데 사람들은 지갑을 꽉 닫아놔렸어요. 이게 왜 난리냐면 자산 효과가 한국에서는 유독 청년과 고령층 사이에서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대 간 명암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최근 나온 정밀 분석 데이터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숫자가 나옵니다. 주택 가격이 5% 올랐을 때 5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적 만족도는 0.26%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50세 미만 젊은 세대는 오히려 0.23%가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상승이 누군가에겐 축복인데 누군가에겐 재앙이 되고 있다는 소리죠. 재밌는 건 이겁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집값이 오를 때 소비를 줄일까요? 가장 큰 원인은 투자 효과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못한 거죠. 집값이 저 멀리 달아나니까 그걸 따라잡으려고 현재의 먹고 노는 즐거움을 다 포기하고 저축에 몰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더 현실적입니다. 대출금 갚느라 쓸 돈이 없다는 거예요. 집값이 비싸니 영끌에서 집을 샀는데 매달 나가는 원리금이 수백만 원입니다. 집값은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 통장 잔고는 늘 통장인 상태인 거죠.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요즘 경제학자들이 주목하는 부유한 유동성 제약 가계라는 개념인데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는 수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당장 내 손에 쥐해지는 현금은 딱 끊긴 상태를 말해요. 겉으로는 부자인데 속은 골병 든 거예요. 이런 가계 비중이 젊은 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50대 이상은 상황이 정반대예요. 이분들은 이미 집을 가진 비중이 높고 이제 와서 더 큰 집으로 옮길 생각도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면 순수하게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걸로 느껴집니다. 나중에 이 집 팔아서 연금하면 되지라는 생각에 심리적인 여유가 생기고 소비도 늘어나는 구조인 거죠. 실제로 40세 미만 무주택 가구의 소비 성향 하락폭이 가장 큽니다. 이들은 집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더 독하게 허리띠를 졸라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메인 엔진인데 엔진이 식어버리니 내수 경기가 살아날 리가 없는 겁니다. 집값 상승, 청년층 저축 증가 및 소비 감소, 내수 부진, 경제 성장 둔화, 이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히 집값이 비싸서 힘들다 수준을 넘어서서 국가 경제 전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한국의 주택시장은 이제 자산 형성의 장이 아니라 소비 억제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집 한 채가 사람들의 인생을 저당 잡고 있는 셈이죠. 근데 이게 마냥 고령층에게만 좋을까요? 사실 알고 보면 별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 올라서 좋다고는 하지만 내 자식들이 집 못 구해서 전전긍긍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걸 지켜보는 부모 마음도 편치는 않거든요. 결국 사회 전체의 비용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같은 고정비용도 같이 뜁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는 집값 상승이 오히려 현금 흐름을 압박하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집만 있는 거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독 내 집을 팔아서 현금화하는데 보수적입니다. 주택연금 가입률이 늘고는 있지만 여전히 낮죠.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으니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실제 소비로 이어지는 경로는 생각보다 좁고 험난합니다. 여기에 지역 격차까지 더해지면 문제는 더 복잡해집니다. 수도권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지방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도 많죠. 수도권 청년들은 집값 때문에 고통받고 지방 고령층은 자산가치 하락 때문에 고통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타납니다. 가장 뼈아픈 현실은 이겁니다.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생존 모드에 들어갑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은 사치죠. 지금의 기록적인 저출산 수치 뒤에는 거대하게 솟아오른 주택가격이라는 벽이 서 있는 거예요. 정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집값을 잡으려고 하죠. 그런데 집값이 급락하면 또 문제가 터집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금융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는 것도 무섭고 내리는 것도 무서운 상황인 겁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무서운 건 벼락거지라는 단어 상징하는 심리적 박탈감이에요.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보다 부동산 운 좋게 잡는 게 훨씬 이득인 사회에서 과연 누가 창의적으로 일하고 도전하려고 할까요? 결국 우리 사회는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도박판 위에 앉아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주택이 사는 것 아니라 사는 것이 된 지 오랜 이 현실이 우리 소비시장을 멍들게 하고 있는 본질입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내수 경기는 당분간 살아나기 힘들어 보입니다. 청년들이 집값 마련을 위해 지갑을 닫고 있는 이상 어떤 부양책을 써도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의 도움을 받아 집을 일찍 구한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의 격차는 이제 넘을 수 없는 벽이 될 겁니다. 자산 불평등이 세습되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점점 더 얇아질 거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주택시장의 안정화 없이는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은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집값 상승이 가져온 이 세대 간의 엇갈린 운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충격적인 통계가 하나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주요국 중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석유를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뽑혔거든요. 미국이나 중국이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맞아요. 절대적인 양은 그들이 많지만 경제 규모 대비 얼마나 쓰느냐를 따지는 원유 의존도를 보면 우리가 독보적입니다. 쉽게 말해서 GDP 1만 달러어치 물건을 만들 때 원유를 몇 배럴이나 쓰나 계산해 본 거예요. 한국은 5.63배럴을 씁니다. 산유국인 캐나다가 3.8배럴이고 멕시코가 3.6배럴인데 우리가 훨씬 높죠.
심지어 우리랑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일본은 2.94배럴로 우리의 딱 절반 수준이에요. 독일은 1.6배럴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러시아 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에 진심인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펑펑 썼나 싶어서 고개를 갸웃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우리가 에어컨 세게 틀고 운전 많이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국가 전체의 에너지를 돌리는 근본적인 체질 자체가 석유에 꽉 묶여 있다는 뜻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낭비병이 심해서일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바로 가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이 생각보다 꽤 저렴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물론 내 지출 내역 보면 피눈물 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정책적으로 꽤 낮게 유지해온 편이거든요. 사람이란 게 원래 값이 싸면 더 쓰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처한 에너지 빈국이라는 상황에 비해서는 기름값이나 전기료가 꽤 착하게 책정되어 왔던 거죠. 그렇다고 한국은 석유 낭비국이다라고만 보기엔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제조업 강국이기 때문입니다. 철광, 석유화학 같은 산업은 애초에 에너지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하마들이에요. 독일이나 일본보다 우리가 에너지를 더 많이 쓰는 건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소비량이 많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훈장 같은 거기도 합니다.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자동차, 배, 가전제품들이 다 이 에너지를 먹고 태어나는 거니까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구조 자체가 우리 국부의 원천이었던 셈인 거죠.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유를 들여와서 정제하면 연료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나프타라는 게 나와요. 플라스틱, 비닐, 삼력섬유, 타이어, 비료, 사실상 우리 주변의 거의 모든 물건의 원재료가 여기서 나옵니다. 한국은 이 나프타 사용량이 전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예요. 결국 우리가 쓰는 석유의 70% 가까이는 자동차 연료가 아니라 산업용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산유국보다 석유를 더 쓰는 건 우리가 세계의 공장 역할을 자초하며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 경제의 체급을 키운 1등 공신이 바로 이 석유 의존적 산업 구조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지만 이 방식이 언제까지나 통할까요? 예전에는 기름값이 싸서 이 구조가 유지됐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동 정세는 한 치 앞을 모를 정도로 불안정하고 국제 유가는 널뛰기를 하죠. 에너지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발전 비용 상승률이 70%를 넘길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조업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에너지 리스크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금 에너지 다소비라는 거대한 성벽 안에 갇혀있는 셈이에요.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는 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나프타는 어떻게 할까요? 태양광 패널이 플라스틱을 만들어주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석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전등을 켜거나 차를 굴리는 문제보다 훨씬 더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의 삼력섬유, 아침에 쓴 칫솔, 점심때 배달은 음식의 포장 용기, 이 모든 게 석유거든요. 에너지원만 바꾼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 문명 자체의 원재료를 바꿔야 하는 거대한 숙제가 남은 거죠.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하는 겁니다.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 소소한 소모품들까지 귀해질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석유 문명의 민낯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화학산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지금까지는 경제적 이익만 보고 석유를 써왔지만 이제는 생태계와 안전을 위해 이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탄소 중립이나 기후위기 이야기는 많이 하지만 정작 이 거대한 석유화학 산업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한 논의가 생각보다 부족해요. 다들 전기차 타면 끝날 줄 알지만 사실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플라스틱과 타이어도 다 석유에서 나오는데 말이죠. 게다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 제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이걸 줄인다는 건 우리 주머니 사정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환경을 지키자니 경제가 울고 경제를 살리자니 에너지 위기에 벌벌 떨어야 하는 외통수에 걸린 기분이죠. 여러분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라 첨단 산업이 석유화학을 대신할 거라고들 하지만 밥을 먹고 옷을 입는 우리의 물리적 일상은 여전히 물질에 영역에 있습니다. 석유 문명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안전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반을 닦아야 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하세요?
대부분은 병원 가서 치료받고 보험 처리하고 끝내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오늘은 8조를 일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보험, 의료, 법원이 얽힌 꽤 흥미로운 구조를 파헤쳐볼 겁니다. 먼저 실제 사례 하나 들어볼게요. 30대 직장인 A씨, 신호 대기 중에 뒤차에 살짝 추돌당했어요. 경상, 그러니까 가벼운 부상 판정을 받았죠. 근데 이후 한방병원을 무려 300일 넘게 다닙니다. 치료비로 청구된 금액이 1,736만 원이에요. 진단서만 59장이 발급됐어요. 가벼운 접촉사고 하나에 진단서가 59장이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현재 제도상으로는 이게 다 가능한 구조입니다.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보험사는 이 돈을 다 어디서 충당하느냐? 바로 우리가 매년 내는 자동차 보험료에서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 A씨의 1,736만 원은 결국 우리 모두가 조금씩 나눠난 돈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구조적 문제를 막겠다고 나온 게 바로 8주 룰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교통사고로 경상, 그러니까 상해 12, 10자급 판정을 받은 환자가 8주를 넘겨서 치료를 계속 받으려면 의학적 소견서를 내고 별도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냐고요? 4주 넘길 때 진단서 한 장만 내면 그냥 무한정 치료 가능합니다. 반대 측의 주축은 한의계예요.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통계를 보면 이해가 돼요. 8주를 넘겨서 치료를 받는 경상 환자들, 그 치료의 87, 89%가 한방 치료거든요. 8주 룰이 시행되면 직접탄을 맞는 게 한방 의료계라는 거죠. 숫자로 한번 볼게요. 최근 5년간 경상 환자 치료비 추이를 보면 의과 치료비는 3,500억에서 2,600억으로 오히려 줄었어요. 반면 한의과 치료비는 6,500억에서 무려 1조 1,400억 원으로 껑충 뛰었죠.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 슬슬 감이 오시죠? 반대 측 핵심 주장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2014년에 상해 등급표가 바뀌면서 경상 환자 숫자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전체 자동차 보험 부상자의 85.9%가 경상 환자거든요. 숫자가 많으니 치료비 총액이 크게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논리죠. 두 번째 반대 논리는 더 날카로워요. 편타성 손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추돌 사고 때 목이 채찍처럼 꺾이면서 인대가 손상되는 건데요. 연구에 따르면 이런 부상은 1년 뒤에도 증상이 남는 환자가 최대 40%에 달한다고 해요. 사람마다 회복 기간이 다른데 8주로 딱 잘라버리는 건 너무 획일적이라는 거예요. 찬성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경상 환자의 자동차 보험 치료비가 건강보험 치료비의 무려 2.7배라는 거예요. 같은 병인데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하면 건강보험보다 2.7배 더 비싸진다는 뜻이죠. 이상하지 않나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제도는 이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올해 1월 대법원이 아주 중요한 판결 하나를 확정했어요. 경상 환자 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통상 약 7주 안에 끝난다고 본 거예요. 이 판결이 배경이 된 사건을 한번 보세요. 경미한 차선 변경 사고 하나였는데 피해자가 무려 3년 8개월 동안 636회에 걸쳐 통원 치료를 받았어요. 대법원은 이걸 보고 7주 이후의 치료비는 보험사가 낼 필요 없다고 딱 잘랐죠.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차선 변경 중 접촉사고 사건에서 차량 속도 변화가 시속 1.2km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신체 손상 가능성이 낮다고 봤어요. 시속 1.2km가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천천히 걷는 속도가 시속 4km거든요. 그것보다도 3배 이상 느린 거예요. 또 다른 판결에서는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한 기록이 있으면 장기 통원 치료비 상당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법원은 이미 사고 충격 크기, 기존 질환 여부, 통상 치료 기간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판단하는 기준을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가 먼저 사실상의 기준을 만들어가는 셈이죠. 여기서 좀 아이러니한 그림이 나와요. 정부가 만들려는 기준은 8주인데 법원이 이미 세운 기준은 7주예요. 제도는 아직 표류 중인데 판례는 이미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보험료 얘기도 빼놓을 수 없어요.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87.5%로 전년 대비 3.7%포인트나 뛰었어요.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건 이 손실을 고스란히 보험료 인상으로 메우게 됩니다. 8주 룰이 시행되었다면 보험료가 3% 인하될 수도 있었는데 반대로 지금처럼 제도 공백이 이어지면 보험료 인상 압력이 계속 쌓이는 구조예요. 결국 피해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 전체가 나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세 플레이어가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정부는 제도를 만들려다 반발에 박혀 표류 중이고 사법부는 판례로 조용히 기준을 쌓아가고 있죠. 의료계는 제도 자체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냐고요? 판 위에 올라와 있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정부는 상반기 안에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요. 자배법 시행령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를 이미 통과했고 국무회의 상정과 의결만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서 세부 지침이 얼마나 빨리 마련되느냐가 관건이에요. 결국 이 논쟁의 본질은 누구의 권리를 더 보호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진짜로 오래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권리냐, 아니면 과잉 진료 없이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싶은 가입자 전체의 권리냐. 어느 쪽이 완전히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건 지금처럼 기준 자체가 없는 상태가 가장 나쁜 상황이라는 거예요. 8주를 완벽한 제도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기준이 없으면 법원 판결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은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작동해요.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과 제도를 아예 없애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떤 형태로 자리를 잡을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